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초기에 적절하게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반응을 할 때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순기능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은 항상 있어요. 네. 여러분 삶도 돌아보시면 과거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에도 갈등이 있죠. 네. 미래에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갈등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등이 없는 유일한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유일한 곳. 천국. 천국은 다음에 갈 거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무덤. 무덤에 가면 갈등이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갈등이 힘들다. 난 갈등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주님한테 가시면 그러면 갈등 없이 여러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생활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갈등은 인간의 범죄함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네.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쌩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만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비난, 정죄, 갈등이 충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모세. 있었죠.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등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삶의 일부분이다. 갈등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지? 나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이 갈등을 더 해소하는 것에 방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등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서의 갈등이 언제 끝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갈등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갈등도 내가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갈등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갈등을 통해서 오는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실은 갈등을 대처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그 수직 문화, 좀 이렇게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하 관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 문화에서는 윗사람은 지시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서구화적인 수평 문화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서구 사회도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바뀌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200~300년 걸릴 거 우리는 한 50년 안에 뚝딱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 빨리 하려고 하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후유증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온통 갈등 공화국, 갈등이 만연한 사회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왕과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희 엄마가 아버지 출근하신다 소리 지르세요. 그럼 방에 있다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문 앞까지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챙겨서 학교 갔어요. 저녁 때 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오셨다 그래요. 그럼 저 방에 있다가 다 나와서 아버지한테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나도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대접받으면서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 아버지 간다고 집 앞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애들이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신고를 해야 애들이 아는 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애들이 더 바쁘죠. 그래서 한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아파트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TV 보면서 본청만 척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얌마 아빠 들어왔는데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쓱 보면서 그거 먼저 본 사람이냐면 안 돼요? 뭐 아이고 무서워라.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애들이 다 커서 떠났지만 우리 그 어릴 때 집에 있을 때는 방문 열고 아빠 왔다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이 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자녀를 이제 야단치고 뭐 권위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자녀가 오히려 겁나가는 세상이에요. 대화로 풀어가야 돼. 근데 사실 어른 세대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 또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또 어떤 면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익숙하게 수직 문화에서 자랐고 조금 대접받을까 했더니 세상이 바뀌었고 무언가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저와 같은 세대 아버지들 또 엄마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좀 지금까지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이 잘 해결만 하면 그렇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계기판과 같아.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럼 무언가 차 엔진이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해야 돼요. 또는 뭐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뭔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지. 그 신호가 들어오는데도 막 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언젠간 차가 쓰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반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반원을 그려보시고 반원을 3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가운데 분이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타나는 영역은 회피적인 반응, 오른쪽에 해당하는 반원의 섹션은 공격적인 반응,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화해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회피적인 반응을 하는 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면 갈등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증폭되고 갈등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나 공격적인 반응보다는 화해하는 반응으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반응을 할 때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순기능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회피하는 반응.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뭔가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부인해버려. 없어. 괜찮아.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는 체면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부부 문제에 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쉬쉬해. 그리고 집에서는 서로 간에 냉랭해. 말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또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중적으로 생각할 교회에서 때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좀, 위선적인 그런 분으로서 있을 때도 계시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각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무줄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고무줄을 한 손가락에 끼고 다른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막 당겨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죠.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겨서 이게 끊어지면 끊어진 고무줄이 제 손가락을 때리면 아플까요? 엄청 따갑죠. 엄청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는데 회피해. 부인하면서 살아. 그러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 골마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차라리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것을 방치하고 부인하고 괜찮은 척했기 때문에 이것이 골마서 나중에 터졌을 때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초기에 적절하게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방치해버리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 그런 싸움이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지. 싫어. 그러니까 나는 갈등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풀어가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 우리 회피하는 반응 가운데도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려. 직장생활 서로 갈등이 있고 힘들어지면 직장생활 때려쳐. 또 부부생활 하는데 어려워보면 그냥 이혼하고 말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다 보면 만약에 한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 피할수록 결국은 더 끊임없는 구렁텅 속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살까지 가는. 자살하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보다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개인적인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반응. 갈등이 있으면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성질 부리고 뚜껑 열리고 막 그러면은 이러한 상처를 주고 말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자꾸 모욕을 하고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 사이를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린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내 속에서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피하든지 막든지 같이 맞아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면 내 속에서도 이 보호 본능, 방어 기제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화내고 나도 같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터지고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갈등 속에서 공격적인 패턴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내는 거. 감정 조절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 조절을 못하면 그것이 언어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막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무언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리치고 먼저 화를 버럭내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이성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가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감정의 홍수라 그래요. 감정의 이제 분노의 홍수가 뒤덮이게 되면 이성이 마비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무슨 행동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뚜껑이 진짜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전혀 이성적인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만 엎질러진 불이에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썩내고 화내는 것이 결국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의 갈등에 있어서 해결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더 파국으로 가도록 만드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미있는 것은 화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면 플래시백이라 그래가지고, 예, 전쟁에서 그렇게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조그만 소리만 나도 막 그냥 오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울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애들 보는 데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이렇게 그 건강하게 풀어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썽을 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내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다양해요. 배고파도 울고, 또 추워도 울고, 뭐 오줌 싸도 울고, 무언가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거, 필요를 표현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 적절하게 양육을 해야 아이는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울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를 말로 전하는 것을 학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는 울 수도 없어. 바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어른이 썩내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면 상대방은 그 애들이나 엄마가 보면서 왜 울어 그러면서 하지, 어른이 화내면 왜 화내 그러면서 그거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성
더럽다, 못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쵸. 손가락질하고 그럼 대인관계가 자꾸 나이 끊어지고 먹으면서 왜 저렇게 되는지 몰라. 막 이렇게 네. 이제 막 그런 부부 사이에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나이 들면서 더 화를 많이 내는 분들도 그렇게 있고요.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화해하는 반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피하는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보다도 어떻게 화해하는 반응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 이 대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대화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그러나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아무 때나 대화하면 안 돼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대화에서 서로 오히려 싸움이 더 불붙듯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 내 감정 조절이 돼야 돼. 내 감정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대화로 되겠어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또 상대방도 뚜껑 열려 있고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황을 보고 시기와 또는 장소를 잘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남편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쓰잘데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절한 시간, 때, 적절한 장소를 잘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를 내기보다는 분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라는 것이 애 우는 것처럼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의 5분의 1은 위에 있지만 5분의 4는 밑에 있어요. 근데 분노의 감정은 대부분 2차적인 감정이라 그래. 그 밑에는 1차적인 감정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섭섭함, 억울함, 자괴감,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지 그런 것들은 표현 안 하고 화만 내면 상대방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괴감이 들어도 막 성을 내. 외로워도 막 화를 내.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이면에 있는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나 외로워. 나 굉장히 슬퍼.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전달법이라 그래요. 너 전달법은 너는 어떻고 너는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고 나 전달법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로 풀어갈 때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안 돼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래서 힘들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상대방 내가 갈등해서 풀어가려면 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 옳다 주장만 하다가 오히려 서로 대놓고 화내고 끝나는 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함을 가지고 좀 들어주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저도 제 아내랑 가끔 다툼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가능하면 끝까지 듣자. 그래서 최선으로 노력을 해요. 어떨 때는 막 듣기가 힘들어. 속에서 막 열불이 일어나. 다 아는 얘기고 막 이제 그런 게 그리고 뭔가 나를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나를 탓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막 이제 변명하고 그만해. 싶어. 사실은 말이야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문제 있어. 이 말 하고 여기까지 싶어. 나오네. 그런데 그 말 하면 이제 찬물 끼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꼬집으면서라도 잡을까요? 혀를 깨물어 저는. 너무 듣기 힘들 때는 혀를 깨문다든지 세상에. 허벅지를 꼬집는다든지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자기 입장이 있는데 무언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우기는 이유가 뭘까? 인간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만 보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근본 밑바닥에 있는 이유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감정 대립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밑에 있는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무언가 저 사람이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런 게 아닐까, 무언가 좀 다른 데에서 억울함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무언가 밑바닥에 있는 관심사를 그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는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내가 좀 살피려고 노력을 하면 상대방이 좀 덜 미워져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도 그 화내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아, 저 사람이 참 슬픔이 있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릴 때 성장할 때 참 힘들게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저렇게 불끈불끈 썩내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덜 화가 나. 그러다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그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반원을 그으라 그랬죠? 그리고 왼쪽에는 회피하는 반응, 오른쪽에는 공격적인 반응, 위로는 화해하는 반응.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혹시 내가 회피하고 있진 않는가? 또 오른쪽으로 내가 혹시 공격적으로 해대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에서 이제 화해하는 반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